네, 이번 시간은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판서 그림,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갑이 재산의 출연자입니다. 우리가 출연이라는 개념은요,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A 재단에 최초로 귀속되는, 즉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한 그 요건인 재산의 귀속, 이것을 우리가 출연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A 재단법인 설립을 희망하고 귀속시키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을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고 재빨리 이전 등기를 넘겨서 상속 등기를 넘겨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애초에 유언으로 남겼던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했던 이 출연재산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재단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인에 의해서 상속 등기되어서 매각되어서 이전 등기까지 갖추어진 이 제3자 병의 소유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자, 출제 빈도가 있죠. 여러분 핵심 기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 38페이지에서는 18조 1항 2항 제가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재산이 된다. 자, 이것은요, 그냥 살아있으면서 어떤 자가 재단법인 설립을 희망하고 재산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법인이 성립된 때란 것은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된 때, 이때 곧바로 법인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전 등기까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항 유언, 주로 이제 2항이 출제가 잘 되죠. 유언으로 사후 행위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 효력이 발생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 출연자가 사망한 때죠. 피상속인 사망 시 유언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때 곧바로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굳이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8조 1항 2항과 관련하여 이제 견해 대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방금 그 그림이 있었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지금 A와 병과의 다툼입니다. 보시죠. 다수설은 187조의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으로 봐. 이 소리가 뭐냐면요. 187조가 물권법 세 번째 조항이죠. 순서를 보면, 그렇죠. 185조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187조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의,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역시 물권법 시간에 가면 다시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그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과 관련된 다툼에서는 분명히 48조 1항과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안은 유언과 관련된 것이니까 48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법률의 규정에 한 물권 변동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등기나 인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근데 인도는 이제 동산일 때의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이 인도죠. 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로 부동산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동산 사례를 항상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인도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설립 등기 시,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또는 설립 등기 시는 어떤 경우예요? 48조 1항인 경우에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설립 등기 시, 또는 유언 효력 발생 시는 48조 2항, 그렇죠? 그래서 유언자, 즉 출연자의 사망 시 법인에 귀속된다. 이 표현은, 이 다수설의 주장은 뭡니까? 굳이 엑스토지에 대한 출연재산인 엑스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소수의 견해는 뭐냐? 이 항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 즉 재단법인이 바로 출연자를 상대로 하여 재산권의 인도 청구권만이 발생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법인의 소유다, 법인에게 귀속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자, 다수설의 입장은 뭡니까? 갑이 유언으로
X토지의 출연을 유언으로 남겼죠. 그러면 일단 이것은 48조 2항을 적용하여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 보아서 갑 사망 시 곧바로 A재단의 이 재산은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럼 다수설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누구 재산입니까? 이 제3자와의 다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A재단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인데 소수설은 뭐냐면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A재단이 갑을 상대로 하여 근데 갑이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의 상속인 을을 상대로 하여 그 재산권의 인도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A재단 부인으로 귀속시켜라. 우리 재단으로 가져와라. 라고 재산권의 인도 청구권만을 을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A재단이 되었다. A재단의 소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갖추어졌어야 한다? 이것이 토지일 때는 이전 등기가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수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럼 소수의 견해는 바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는 뭡니까? 자, 여기 판례의 태도, 여기 여러분 핵심 기본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자, 판례의 태도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다수의 입장을 따르나, 출연자, 그렇죠? 방금 갑과 A재단 사이에서는 다수의 입장을 따르나 하면 A재단 소유로 보나, 다만 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 즉 부동산인 경우 등기, 동산인 경우 출연재산이 동산일 때는 인도를 갖추었어야 한다는 입장. 이것이 일명 절충설인데요. 이것을 취한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기본자료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중요 판례에 밑줄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X토지의 재산권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다? 병소유로 확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수의 입장은 갑과 출연자와 재단 사이에서는 굳이 등기를 요하지 않아야 한다. 언제 귀속되느냐? 생전행위일 때는 법인 설립 등기 시, 사후행위, 유언일 때는 유언자 사망 시, 즉 유언의 효력 발생 시 A에게로 곧바로 귀속된다. 그렇지만 소수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A가 재산권의 인도 청구권만을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출연자를 상대로 해서, 즉 출연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A 소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등기가 갖추어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견해고요.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봤습니까? 당사자 관계, 즉 출연자 갑과 재단 A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48조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A 소유가 된다. 방금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등기가 갖추어졌어야 한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만으로는 안 되고 이 출연 부동산의 이전 등기까지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판례의 태도의 입각에서 봤을 때 이 같은 관계에서는 병소유로 확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무 교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자, 2번 지문에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기서 여러분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방금 그림에서 제3자 병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3자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의 귀속에는 법인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외에도, 즉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 외에도 그 출연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필요로 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 같은 등기,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방금 그림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을이었죠. 상속인. 을로부터 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 3자 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렇고요.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2번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2번, 3번이 같은 지문이니까 3번을 보시죠. 법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2016, 17, 2020 연속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3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 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내용은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입니다.
A 법인, 학교 법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A 학교 법인의 이사가 B 은행으로부터 학교의 교사를 증축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아니면 학교의 실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B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금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자금 등으로 썼다. 자, 이렇게 하여 변제기 내에 B은행에 변제하지 못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과연 피해자 B는 그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인, 당 학교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요, 기본 자료 41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리 밑줄을 좀 쳐두었는데요. 35조 1항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은 35조 1항 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문이 그냥 본문만으로 구성된 조문이 있는가 하면, 2항과 같은 경우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배상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가 하면, 지금 특이하게 35조 1항처럼 전단과 후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조문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35조 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전단 규정이고요. 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가 뭐죠?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신의 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5조 1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구성되어, 전단은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항도 미리 보시죠. 만약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방금 그 사례에서, 이 사안에서 이 학교 법인의 이사가 방금 학교의 실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금전을 차감했다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사가 그러한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2항에서 35조 2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이때는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귀속될 수가 없다.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다는 소리는 바로 방금 그 가해 이사의 행위에 찬성을 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기타 이사, 대표자 등은 그들끼리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약에 방금 이 학교 법인의 이사가 교사의 증축을 목적으로 실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B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전을 차감하여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 경우는 분명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또 법인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다. 즉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자, 이렇게 봄으로써 이때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5조 1항 전단이었죠. 물론 이로 인하여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사 기타 대표기관 이자의 자신의 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법인이 배상 책임 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면책되느냐? 그건 아니다. 즉 가해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바로 35조 1항 후단이었죠. 그건 방금 전에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35조 1항이 아니라 2항에서는요. 2항에서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 했어요. 외의 행위. 외의 행위로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때는 그 가해 이사 또는 이 이사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 기타 대표기관,
등은 그들끼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것이 35조 2항입니다. 그럼 2항보다는 1항이 주로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2항도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1항이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빈도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1항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해보면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자료로 가서 꼼꼼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자, 다시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자, 이 경우 이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1항이죠. 자, 물론 그 법인은 그 가해 이사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느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를 메꾸어놔. 이것이 바로 구상권이죠. 그죠? 그래서 A는 갑 이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피해자는 그럼 법인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해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따라서 법인과, 즉 A 법인과 이 이사 갑은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연대가 진정 연대 채무관계가 아니고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이다, 부진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법에 가서 다시 논의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미리 부담 없이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부진정의 의미가 뭐냐? 결코 민법 총칙의 이 부분에서는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가 연대하여 어떤 배상 책임을 진다, 연대 채무를 진다면 그 가해자들에게 주관적 공동의사가 있어야 돼요. 연대에 대한 공동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연대에 대한 공동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실관계가 발생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연대로 할 주관적 공동의사가 애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표현한 것은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자, 채권법 우리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결론을 정리해 드리면,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하여 동시에 물을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A 법인과 이사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된다. 그죠?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고, 법인이 배상한 경우에도 가해 이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자료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불부의 책임 35조 1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기관에 행해야 됩니다. 자, 대표기관의 행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관련된 행위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요건이 일단 필요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표기관에 행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대표기관은 어떤 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냐. 일단 이 5사람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죠? 암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 임시이사는 이사가 결혼이 됐거나 업거되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대표기관이죠.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충돌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역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산인, 해산법인의 청산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집행대행자. 그래서 이런 5사람을 우리가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항에 보시면 사원총회나 감사나 이사의 임의대리인,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요, 이 이사의 임의대리인하고 나왔죠. 임의대리인, 이자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배인 이런 용어는 신경 쓰지 마요. 잊어버리시고요. 이것은 민법에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상법상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이사의 임의대리인의 불법행위,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이 소리가 뭐냐면요, 3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35조 1항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법인은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임의대리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법인의 불법행위, 다시 말해서 35조 1항에 규정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단 뭐는 성립할 수 있느냐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설명이 좀 복잡해지니까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만약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이때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35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데 무엇은 적용될 수 있느냐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여러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의 본문이고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이 그림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림을 제가 따로 하나 그리면은요.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을 간단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한 번 더.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즉 C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이 756조 본문이고요. 단서는 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이때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756조 단서의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35조 1항 다시 돌아오면요. 방금 A 법인의 대표기관이 B에게 손해를 끼쳤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35조 1항 법인의 불법의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어 B는 A 법인을 향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기관이 아닌 자, 즉 갑입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만약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5조 1항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가 적용될 수 있느냐?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기관의 행위일 때는 75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7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756조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갑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는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죠. 이게 35조 1항이었죠. 1항이었는데 자, 이때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A 법인은, 단하고 A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규정된 단서 규정이죠.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법인과 이사의 관계에서 또 그 75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지문에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거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기관의 행위일 때는 35조 1항이 적용이 되니까 이때는 그 경우에는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5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756조 단서 다시 말해서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행위. 자, 여기서는 여러분 2항에 보시면 대표기관이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를 행한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아서 법인의 불법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방금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방금 어떤 예를 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십수억 원을 뭐 차금해서 빌려가지고 자신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
부동산 투기 용도로 썼다.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이런 경우가 어때요? 개인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 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야 되겠죠. 네, 마지막 요건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자, 이것은 역시 채권법 해당 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봤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된, 즉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책사유죠. 귀책사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그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법성을 갖춰야 한다. 행위가 위법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 효과를 한번 보시죠. 법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 달리 대표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없음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35조 1항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배제되고 따라서 그 단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그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진다. 법인은 어떤 경우 방금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한 번 더 대표기관의 행위,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 그 다음에 일반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이때는 법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은 적용이 배제는 되는 관계로 만약에 이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설사 증명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즉 면책되지 않는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1번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2번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의 충분한 전보를 받아요. 전보란 용어는 전보는 피해를 완전히 메꾸어 배상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보 배상하면요. 손해를 완전히 메꾸어 배상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보 받을 때까지 법인이나 대표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과 그 가해이사, 즉 대표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부진정 연대채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배상을 했을 때는 기관 개인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네가 잘못해서 법인의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 손해를 메꾸어 놔라. 이것이 구상권이죠. 그리고 4번에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든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발생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한 기관 개인만이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민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거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조문에서 봤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들끼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이 35조 제2항이었죠. 여러분. 자, 2항이었습니다. 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시무 교재 64페이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전부 같은 지문들입니다. 네, 법무사 지문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감대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네, 틀림없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죠. 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는 그들끼리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죠. 네.
앞서 충분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5번 지문 보시죠. 민법 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 없는 이사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이 아니죠. 대표권 없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35조 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 35조 1항은 대표기관에 행위한다. 직무 관련성 있어야 한다. 일반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 다음 하단에 3번 지문. 나머지 다 같은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찍어서 보시죠. 35조 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75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번 반복했죠. 35조 1항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된다면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756조 단서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가 뭐였죠? 왜? 선임감독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 규정이었죠. 네, 그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네. 다음 질문. 2번만 보시죠. 2021년 법원 행시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면 이러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 35조 1항에서 표현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한 그 규정의 직무에 관련된 행위한다라는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렸죠. 자, 판례에 의하면 여기 밑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가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제가 그런 사례 들었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 증축을 미끼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자금해서 자신의 개인적 목적으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파트 구입자금, 부동산 투기자금, 별장 구입자금, 골프 회원권 구입자금 등 이 전부 개인의 사리 사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35조 1항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3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그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지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설사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보아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갔죠. 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네, 나머지 지문들도 거의 같은 취지의 지문들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나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 5번 지문입니다. 법인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악이 과실로 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했는데 완전치 못합니다.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들어가야 돼요.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지만 이 판례의 내용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핵심 교재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관한 행위, 직무하고 나왔을 때는 중과실이 나와요. 중대한 과실, 이 부분에 함정을 파거든요. 그래서 중대한을 빼버리고 그냥 악의 또는 과실로 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직중 연결돼야 됩니다. 직중.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에서. 직무소리 나오면 중과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여기 지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밑에 지문도 상당히 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